네, 반갑습니다. CS 리더스 관리사를 강의하게 될 백지연입니다. 우리가 수험생들이 좀 굉장히 CS 리더스를 준비를 하면서 좀 부담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양도 좀 방대하고 내용도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최대한 제가 교재를 집필을 할 때 단연간에 이제 그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최대한 그 요점을 좀 정리를 해서 표기를 하고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또한 보면서 어떤 식으로 기출이 되고 어떤 유형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강의 중간중간에 이제 함께 같이 해볼 텐데요. 자, 어렵지 않게 쉽게 이제 잘 할 수 있다,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세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과목에서 이제 90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가 1과목부터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1과목은 CS 개론 부분이죠. 그래서 1장은 고객 만족과 2장은 서비스 이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과목에서는 30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죠. 보도록 하죠. 첫 번째 1절, CS 관리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보기가 주어져요. 어떤 보기가? 예를 들면은,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그 결과로서 상품과 서비스 재구입이 이루어지며 고객의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라고 고객 만족을 정의한 학자는 누구인가? 라고 해서 굿맨, 밀러, 코틀러, 베리 쭉 여러 다섯 학자가 나와 있고 거기서 고르는 거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제 굿맨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빨갛게 이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학자만 바꿔서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자별 정의에 대한 거를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 어떤 학자와 정의에 대한 걸 매치를 해놓고 학자별 정의를 고르는 게 나올 수가 있고, 또 보기뿐만 아니라 학자별의 정의로 옳지 않은 거에서 바꿔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서 제시되고 학자를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하나는 쭉 나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굿맨은 이렇게 정의했다, 밀러는 이렇게 정의했다. 근데 이제 바꿔서 나올 수가 있겠죠. 바꿔서 틀린 거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하죠. 굿맨은 방금 지금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다음 이제 밀러, 소비자 만족, 불만족은 제품에 대한 기대 수준과 지각된 성과 수준과의 상호작용에서 생긴다라는 거고, 코틀러도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기대치와 그 제품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성능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즐거움 또는 실망감이라고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올리버, 앤더슨, 웨스트브룩과 뉴먼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버가 제시한 거, 앤더슨, 그 다음에 웨스트브룩과 뉴먼. 그래서 올리버 한번 보시게 되면 요거도 많이 나와요. 이제 요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일치된 기대와 고객의 소비 경험에 대해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던 감정이 복합적으로 결합해서 발생된 종합된 심리적인 상태다. 그래서 요런 게 많이 나오고, 만족은 소비자의 성취 반응으로 판단, 혹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 그 자체가 제공하는 소비자 욕구 충족, 이행 수준에 관한 소비자의 판단이다. 이건 누가 얘기했다? 올리버. 그래서 매치를 해서 외워둬야 된다. 앤더슨, 그 다음에 웨스트브룩과 뉴먼도 이렇게 제시를 했다라는 거를 보시고 좀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입니다. 고객 만족과 관련된 이론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자주 나오는 게 이제 공정성 이론입니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세 가지 유형이 있고, 또 이 공정성 이론은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와 호만스의 교환 이론을 기초로 해서 정립이 된 게 바로 공정성 이론이다. 그래서 공정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고르는 게 나올 수가 있겠고, 유형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자, 공정성의 유형, 한번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분배적 공정성입니다. 이 분배적 공정성은 투입과 산출, 인풋과 아웃풋 간의 상호관계 원칙과 같이 이 투입과 산출에 대한 평가가 우선시되는 기준이 바로 분배적 공정성이다라는 거죠. 도출관과의 공정성. 그래서 구성 요소에는 기여와 요구, 평등성이 있다. 그래서 분배적 공정성. 두 번째는 절차 공정성.
그래서 보상의 결과보다는 이 보상의 결정을 하는 절차가 공정한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과 정보의 공유 정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사결정자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신념의 정도가 바로 절차 공정성과 관련된 거다. 세 번째는 상호작용의 공정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 시스템과 같은 절차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자가 구성원을 공정하게 대하냐. 자, 의사결정자가 구성원을 내가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의사소통 방식이라든지 존경, 정직, 예의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거는 이제 바로 상호작용 공정성에 대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세 가지 그 공정성에 대한 거를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기대 불일치 이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론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성 이론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기대 불일치 이론 좀 봐야 돼요. 자, 이건 누구에 의해서 주창됐다고? 이제 우리가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특히 뭐 고객이나 뭐 지금 우리가 쭉 앞으로 쭉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이론들과 관련된 거, 누가 어떤 걸 제시를 했다, 거기에 대한 걸 옳은 것을 고르시오, 모두 뭐 해당되는 것을 고르시오, 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진짜 뭐 포인트만이라도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세요. 그래서 제가 다 볼드체로 하기는 그렇고 해서 지금 이렇게 줄 쳐져 있거나 교재에 줄이 쳐져 있거나 혹은 별표가 되어 있거나 혹은 볼드체로 되어 있는 것들이 기출에서 자주 그런 식으로 그런 문제가 기출되었다, 빈출된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표시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한 번은 정독을 해서 쭉 한번 보셔야 되시고, 두 번째 볼 땐 정말 그 볼드체나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이라도 정확하게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 불일치 이론은 누구의? 올리버에 의해서 주창됐다. 그래서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성과 간의 불일치, 만족도는 불만족이 발생된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쉽게 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기대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일치예요. 뭐냐면은 이게 그 뒤쪽에서 우리가 구매 후 행동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 건데요. 자, 성과랑 기대라고 얘기를 해요. 성과, 기대라고 하는 것은 사전 뭐 그 기대와 경험이라는데, 기대 이제 사전 경험인 그 기대인 거고, 성과는 이제 결과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기 맛집이 있네, 엄청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기대를 하고 들어갔어요. 기대가 컸죠. 기대가 컸는데 내가 2시간 이상을 줄을 서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별로였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기대를 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어디 이제 가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들어갔는데 좀 허름해 보이고 맛이 있을까 없을까 어떨지 그냥 들어가 보자, 배가 고프니까. 별 기대 없이 들어갔는데 뭐야, 여기 숨은 맛집이었네, 너무 맛있잖아 라고 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가 컸을 때는, 성과가 좋았을 때는 우리는 만족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데, 자, 일단은 불일치를 했어요. 생각했던 것만큼의 일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단순 일치라고 하거든요.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일치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근데 좋게 일치한 게 있고 안 좋게 일치한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가 컸을 때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좋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긍정적인 일치다라는 거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제 부정적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이런 거거든요. 성과가 기대보다 높으면 긍정적 불일치에 의해 만족이 발생하고, 낮으면 부정적 이 불일치에 의해 불만족이 발생한다. 한마디로 기대했던 게 컸으면은 불만족을 했는데, 그래서 부정적으로 불일치했어요. 일단은 둘 다 불일치니까.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 결과가 너무 괜찮았을 때는 좋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그래서 불일치를 했지만 긍정적 불일치를 했다라고 보는 거가 바로 기대 불일치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생각했던 것만큼 똑같아라고 하면 이제 불일치가 아니라 단순 일치가 되는 거겠죠. 어렵지 않죠. 이게 바로 기대 불일치 이론이다. 올리버에 의해서 주창된 거고, 자,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나오네요. 그쵸? 레온 페스팅거는 인지 부조화 이론을 통해서 두 개 요소 중에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반대를 나타낼 때 두 요소는 부조화 상태에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부조화 상태에서 직면하게 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지 부조화 이론이다. 그래서 레온 페스팅거 인지 부조화 이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인 이론이 나오네요. 이제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탓을 누구에게 돌리냐, 이제 어디에다가 돌리냐, 사람한테 돌리냐, 뭐 어디에다 돌리냐, 이런 게 이제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개념을 보게 되면 프리츠 하이더, 해롤리 켈리, 에드워드 존스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 심리학 이론이다. 근데 사람들이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에 대한 그 원인이 뭐 때문이었는데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제 나타내냐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 내부적 원인이었는지 외부적 원인이었는지에 대한 것을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기인이냐 내적 기인이냐라는 거거든요. 쉬워요.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망쳤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이제 설명을 해보자. 외적 귀인 했느냐, 내적 귀인 했느냐. 외적 귀인은 그날 날씨가 너무 추웠거든. 그래서 약간 감기기운이 있었어. 그래서 시험을 잘못 볼 수밖에 없었어. 이거는 외부 탓인 거예요. 날씨. 그러면은 환경적인 요인이라고도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라든지 일의 성격, 난이도 유난히 어려웠잖아 이번 시험이. 이거는 외적 귀인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 탓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그랬어 라고 하는 것은 외적 귀인인 거고, 내적 귀인은 그야말로 내 안쪽으로 공부를 좀 못했거든, 내가 상황이 그랬었거든. 그래서 그리고 나의 지능 수준, 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책임, 여러 가지 나의 내부의 원인으로 돌리는 거냐. 그래서 외적 귀인이냐 내적 귀인이냐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이렇게 원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뭐다? 귀인 이론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귀인은 귀인의 어떤 결정 요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합의성과 일관성과 차별성이 있어요. 그래서 합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합의성이라는 거고요.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오랜 시간 같은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여부, 그랬냐? 일관성이 있냐 없냐라는 거. 차별성, 개인의 행동이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아니면 특정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 그랬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귀인의 결정 요인으로 세 가지는 합의성, 일관성, 차별성이 있다. 그래서 뒤쪽에 우리가 문제 나오면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귀인 이론의 세 가지 차원, 원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뭐 나머지가 안 나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제 이 기출되었었던 거를 기억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 요 문제가 이렇게 인과성, 위치, 원인의 소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자주 기출돼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럼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 인과성의 위치, 그 다음에 안정성, 그 다음에 통제성이에요. 귀인,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 있는지 상대에게 있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뭐 나한테 있는지 다른 사람한테 있는지를 추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과성의 위치예요. 그래서 외부적 요인으로 판단할 경우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인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라는 거고, 두 번째 안정성, 실수가 일시적이었었던 건지 아니면 영구적인 건지 또는 반복적인 건지의 인 것인지에 대한 원인을 추론하는 것이 바로 안정성에 대한 거고, 근데 통제성은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비의도적인 통제할 수 없는 것인지를 추론하는 거다. 그래서 귀인 이론의 세 가지 차원을 워너가 이렇게 제시를 했다라는 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과성의 그 위치에 대한 부분들로 설명에 대한 걸로 맞는 것을 고르는 거가 나올 수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주어지고 보기로 주어지고 찾는 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S 관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건데, 문제는 이제 뭐 연도별로 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80년대의 CS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은 여기 거 다 나오고 다른 거 하나 이제 넣고, 그쵸?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 그래서 연도별로 반드시
구분해서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십니다. 1980년대에서는 기업 중심의 경영인데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의 진실의 순간 MOT를 어떻게 도입했다. 자, 그 뒤쪽에도 나와 있지만 도입했느냐, 활성화됐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말바꿈으로 또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한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막 활성화되진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 소니의 고객 만족 경영을 도입한 초창기이기 때문에 도입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뭐 마찬가지로 도입은 했지만은 뭐 아주 심플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990년대는 고객 중심이다. 그래서 뭐 LG그룹 고객 만족을 LG그룹 그룹사에서 있죠. 이제 국내 그룹사에서 고객 만족을 도입을 했고 삼성그룹의 신경영 도입을 민간 공기업의 CS 도입이 이제 시작됐다. 이제 여기 이제 국내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로는 이제 고객 감동, 그쵸? 그래서 업종 불문한 CS가 도입이 됐다. 이제 모든 업종에 이제 여기 1990년대는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2000년대에서는 업종 불문한 CS의 도입이 다 된 그런 시기다라는 거를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CS 관리의 프로세스 구조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 마이클 해머 교수도 많이 나옵니다. 자, 마이클 해머 교수는 고객을 위한 결과물 또는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관련 활동들의 집합이라고 서비스 프로세스를 정의를 했다라는 거죠. 누가? 마이클 해머 교수가 서비스 프로세스를. 그쵸? 그래서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기본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평가는 누가 한다? 고객이 한다. 고객 개별 니즈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고객은 기대 대비 성과를 평가한다. 결과를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평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자 상대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올 수가 있어요. 평가는 절대적인 것이다. 쭉 기본 원칙을 한데 이것저것 다 맞게 하고 그거 말바꿈 하나 해놓으면 헛갈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출이 되었습니다. 고객의 기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쉽고요. 모든 의사 결정 시 고객을 고려해야 된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말이지만은 기본 원칙이지만은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조금 헛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시고 특히 이렇게 기본 원칙 설명에 대한 걸 쭉쭉쭉 뭐 객관식으로 쭉 나왔을 때는 설명에 대한 게 나왔을 때는 하나의 어떤 단어나 뭐 개념에 대한 말바꿈으로 형태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시지 않으면은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세스의 유형. 자, 이것도 중요하죠. 자, 이거 디테일하게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변혁 프로세스, 경쟁 프로세스, 그 다음에 기반 프로세스, 지원 프로세스, 핵심 프로세스가 5개가 있는데 이 각각의 5개의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는 개념도 매치를 해서 외워둬야 돼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거든. 다음 중 뭐 예를 들어서 기반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반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인 것은 그러면은 다른 프로세스를 섞어 놓고 기반 프로세스를 골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어떤 유형으로 나오냐 이제 CS 리더스 관리사는 특히 보기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렇게 보기에 핵심 프로세스는 아니지만 경쟁자보다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고객에게 최소한의 가치를 제공한다. 요거 딱 나왔었던 거네요. 기반 프로세스. 근데 이 보기의 설명과 관련된 프로세스의 유형은 근데 문제 내기도 너무 좋아요. 5개예요. 그쵸? 그래서 5개 프로세스를 내놓고 고르는 거. 요거 기출됐었거든요. 기반 프로세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핵심 프로세스는 아니지만 요거까지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최대한 말바꿈으로 나와서 제가 그 문제 분석을 하면서 캐치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볼드체로 표시를 해놨어요. 계속적으로 그거 하나만 보면 이제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변혁 프로세스는 뭔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의 산업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 기술, 프로세스를 결합해서 조직의 역량을 구축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되세요. 각각의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변혁 프로세스는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와 학습 조직 구축이 있고 경쟁 이제 프로세스는 경쟁자보다 우수한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프로세스죠. 그래서 그 가격 경쟁의 경우 경쟁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는 프로세스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품의 다양화와 서비스 개발화.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의
포함되는 것들도 잘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원 프로세스는 조직 내부의 프로세스다. 지원 서포트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가치를 전달하는 프로세스가 아니죠. 백오피스에서 지원하는 지원 프로세스잖아요. 그래서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프로세스가 아닌 거예요. 네. 다른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거. 그럼 어떤 게 있냐? 재무회계냐, 뭐 교육훈련,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 프로세스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핵심 프로세스는 외부 고객에 전달되는 최종 제품과 서비스가 바로 핵심 프로세스다. 이건 뭐 쉽죠. 그래서 프로세스 유형 5가지 나오는데 이것도 잘 정리를 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로 기출이 되었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바꿔서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서비스 프로세스의 표준화 및 개별화.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의 핵심 과제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는 구체적인 규칙과 기준에 따라서 표준화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프로세스는 각 고객층의 성격에 따라서 표준화 또는 개별화된 프로세스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표준화와 개별화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서비스의 무형적인 특징 때문에 그 무형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이질성인 거죠. 그래서 표준화와 개별화에 대한 어떤 표준화에 대한 부분들, 이질성에 대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서비스를 하는 게 다르고 뭐 다 느끼는 바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통제할 수 있는 직원의 표준화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시스템화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를 보시게 되면 대량의 고객을 상대하고 고객의 참여 수준이 낮은 서비스, 그러니까 고객의 참여 수준이 낮은 서비스 업종에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저렴한 요금으로 단거리 운행, 음료 및 식사 제공 프로세스를 생략하고 지정 좌석제를 폐지함으로써 프로세스의 표준화 전략에 성공했다. 이제 이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뭐 성공 요인에 대한 부분들. 이제 우리 국내 LCC가 생겨나기 전에 이미 이걸로 베스트 프랙티스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 LCC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외국의 성공적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가 LCC들이 그거를 잘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미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한국에 없었을 때 이미 사우스웨스트에서 이제 이런 프로세스로 성공적인 어떤 결과가 나와서 베스트 프랙티스로 굉장히 이제 거론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례죠. 개별화는 뭐냐? 자, 그렇다라고 하면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딱히 정해졌어요. 지금 표준화랑 개별화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거의. 그쵸? 그래서 대량 고객이고 그냥 크게 표준화 쭉 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산품이고 수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공산품. 그래서 참여 수준이 낮은 서비스 업종이 가능하고 그거를 성공적으로 해서 성공한 게 바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고 근데 개별화는 반대고 이제 맞춤이라고 얘기했어요. 개별화, 맞춤, 수제. 그건 이제 싱가포르 에어라인이에요. 그래서 꼭 뭐 이렇게 해서 다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략이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 그래서 개별화에 성공을 한 사우스웨스트 라인은 그러니까 싱가포르 에어라인은 고객의 취향에 맞는 서비스, 개별적인 서비스, 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다소 높은 가격으로 고품위 서비스 제공에 개별화 전략을 적용해서 성공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개별화 전략을 성공한 케이스고 이거는 표준화 전략에 성공한 케이스다. 그래서 표준화와 개별화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량 생산으로 해서 공산품 정도, 공산품의 대량 생산으로 찍어서 나오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개별화 같은 경우는 맞춤 옷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각각의 어떠한 예가 해당되어 있는지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슈 매너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단골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 과정 매트릭스는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개별화, 그다음에 노동 집중도의 관계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호작용과 개별화 정도와 노동 집중도의 관계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유명하죠.
첫 번째, 고객과의 상호작용은 고객이 서비스 프로세스와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개별화는 서비스가 고객에 의해 맞춤식으로 제공한 정도다. 그렇죠? 개별화 방금 했으니까 상호작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노동 집중도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전달에 필요한 장치나 설비 등의 자본에 의한 의존도와 사람에 의존하는 정도인 노동에 대한 의존도의 상대적인 비율을 의미하는 거가 바로 이제 노동 집중도입니다. 그래서 슈 매너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는 고객과의 상호작용, 노동 집중도 요 정도 두 개로 이제 해서 나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그냥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되세요. 이게 블랭크가 나와요. 그러면 가나 다라. 그러니까 뭐 가나 다라 혹은 뭐 다른 거는 주어지고 다른 거 주어지면 이제 문제가 보통 가나 다라 블랭크를 해놓고 가에 들어갈 알맞은 거를 고르시오.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뭐 가는 서비스 공장이잖아요. 낮음 서비스 노동 집중도도 낮고 고객과의 상호작용도 낮은 거잖아요. 서비스 공장이 포함이 되는데 호텔 리조트, 뭐 운송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 호텔을 하나 놔주고 나머지는 뭐 병원, 의사, 변호사, 행정 이렇게 섞어놓고 그러면 가나 다라고 다 비워놓고 가에 들어갈 뭐 알맞은 뭐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은 호텔을 골라야 되겠죠.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세요. 그래서 서비스 공장, 서비스 샵, 대중 서비스, 그 다음에 전문 서비스. 근데 이해를 하시면 너무 쉬워요. 자, 뭐 낮음이기 때문에 서비스 공장일 수밖에 없고요. 노동 집중도가 높고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낮은 건 뭐가 있을까요? 소매점이나 학교, 금융업, 행정, 대중 서비스가 그렇고요. 고객과의 그 개별 상호작용이나 이런 게 엄청 높고 노동 집중도가 낮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병원이나 자동차 정비, 백화점 같은 게 이제 특히 이제 그렇게 되겠죠. 상호작용은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문 서비스 요거 같은 경우는 개별화도 높고 노동 집중도도 높습니다. 전문 서비스 어떤 게 있나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IT, 광고, 기획이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그 서비스 매트릭스는 계속적으로 이제 보시고 표만 그려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화, 노동 집중도, 낮고 높음 이렇게 해서 여기 어떤 게 속하지라고 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기출 문제를 이제 푸실 때 충분히 이제 이거를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서비스 공장, 서비스 숍, 그 다음에 대량 서비스, 전문 서비스의 이제 4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서비스 공장은 노동 집중도와 낮은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그 라인 흐름의 생산 공장처럼 표준화된 서비스를 대량 공급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팩토리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서비스 숍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노동 집중도가 낮고 그 다음에 높은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해서 높은 고객화 서비스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높은 자본 투자가 또 소요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량 서비스, 매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대량이다. 그래서 높은 노동 집중도, 그렇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은 낮겠죠. 그래서 낮은 상호작용을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환경에서 대량 생산이라든지, 그렇죠? 차별화되지 않은 누구에게 일률적인 표준화된 어떤 무언가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가 대량 서비스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전문 서비스,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시설이나 장비에 의존하는 것과 대비해서 노동에 의존하는 정도가 어때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 그쵸? 그리고 고객과의 상호작용이나 개별화의 정도도 굉장히 높은, 그래서 둘 다 높은 서비스가 바로 그 전문적인 서비스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어쨌든 지금 최대한 다 기출되었었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단골로 나오는 것들. 그래서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시 고려사항, 린 쇼 스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혹은 또 이건 어떻게 나왔냐면은 끼워넣기가 나왔어요. 다음은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시 고려해야 되는 린 쇼 스택의 내용이다.
관로 안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이건 진짜 이래서 요게 이렇게 나왔어요. 목적론이며 이거 목적론이다, 전체론이다, 요거를 끼워 넣는 게 나왔거든요. 보기로 쭉 이거를 제시해 놓고. 그러면 서비스 프로세스의 모든 과정은 고객에게 초점을 맞춰 고객의 입장에서 계약돼야 된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서비스 프로세스는 목적론적이며 실제적인 과업을 중시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론이며 개별 활동들은 하나의 시각에서 인식되어야 되고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율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요거 보기가 그대로 나와서 끼워넣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객관식으로 나오죠. 설계 과정의 종업원과 고객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세스 개선 방법. 자, 그래서 구매 과정에 따른 관리. 자, 구매 과정에 따른 관리. 구매 전 프로세스. 구매 중 프로세스, 구매 후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 전 프로세스. 대기열 관리. 그래서 대기 시간에 영향을 주는 통제 요인. 데이비드 마이스터가 얘기한 게 뭐가 있냐. 이제 빨간 거로 나와 있는 건 이제 지금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부분 통제 요인이 어떤 거냐. 점유 불만 고르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어떤 통제 요인 중에서 요 부분이 나왔으면서 그렇다고 나머지가 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기출이 많이 되었지만 또 변형돼서 나머지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비드 마이스터 대기 시간에 영향을 주는 통제 요인에 대한 부분들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대기 관리 방법에서도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자, 생산 관리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예약 활용,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활용, 공정한 대기 시스템 구축, 대안 제시에 대한 건데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생산 관리 방법의 하나로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가 있었죠? 커뮤니케이션의 활용에 대한 뭐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 요인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전에 혼접한 시간을 미리 안내, 업무 프로세스의 메일 전송, 이런 거랑 그다음 공평한 대기사원 변호, 이걸 다 섞어놓고 얘 것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크게 큼직큼직한 것도 나오는 게 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가 기출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CS 리더스 관리사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꼼꼼하게 봐야 된다. 근데 이제 나오는 거는 사실 거의 되어 있어요. 양이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처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몇 번 정도 이제 정독을 하고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이제 문제 파악이 돼요. 그래서 그런 요점들 디테일하게 나온다라는 거서 제가 이제 줄표를 해놨죠.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십니다. 고객 인식 관리 방법, 서비스 방법에 변화는 없지만 고객이 느끼는 체감, 대기 시간을 감소한다라는 거에서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느낌을 제시를 한다. 그래서 뭐 도우미를 안내를 한다든지 병원 내 초기 상담 진행 및 책자를 비치한다든지 예상 대기 시간을 안내한다. 그 다음에 고객 유형별 안내라고 하는 것은 뭐 업무별로 처리를 하는데 우체국 금융과 우편권을 분리한다든지 이용되지 않은 자원의 비가시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직원 안 보이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고객 인식 관리 방법의 하나인 거죠. 요거. 그렇다라고 하면은 바꿔서 앞에서 지금 우리가 생산 관리 방법에선 예약 활용 이러이러한 4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를 지금 딱 눈에 보이시나요? 그 대기 관리 방법으로서 생산 관리 방법에 대한 게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인식 관리 방법으로서 4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4개 중에 하나를 다른 걸로 섞어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도 좀 예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디테일한 요소에 대한 요인에 대한 것도 매치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되면 2가지 타입으로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 중 프로세스, 이제 구매 전 프로세스고 구매 중 프로세스에는 MOT, 진실의 순간 아시죠? 그래서 요것도 헛갈리니까 잘 그거를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요 부분이 나왔는데 요 부분이 다르게 나왔거나 아니면 그대로 나왔거나. 그래서 리처드 노먼이 정립한 이론이다. 그리고 이 뭐 MOT 사이클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그 접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의 얀 칼슨 사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그 적자 경영에서 이거를 도입한 다음에 흑자 경영으로 되면서 굉장히 이슈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진실의 순간의 개념을 CS 경영에 도입해서 적재에서 흑재로 됐다라는 걸로 해서 이후에는 확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자 리처드 노만이 정립했고 얀 칼슨 사장이 경영에 도입하기 시작해서 확산이 됐는데 이렇게 얀 칼슨 항공사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얀 칼슨이 정립한 이론이다. 대충 이렇게 나오면 헛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분을 해 놓으시라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빨간 거를 특히 이제 구분해 놓으시라고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게 이제 곱셈의 법칙이 뭐냐. 처음에 우수한 성적을 받았더라도 마지막에 0이면 결국은 제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접점 관리를 잘해야 되고 모두 다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접점의 이제 특징 솔로몬과 구트만. 예. 자, 이건 뭐냐면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 모두 참여하는 양자 관계여야 된다. 그리고 인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접점은 제공자, 고객 간의 정보 교환의 과정이다. 제공된 서비스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자는 상황에 맞는 직무 훈련을 통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 자, 5가지에 대한 부분. 서비스 접점의 특징. 솔로몬과 구트만이 제시한 서비스 접점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고르는 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접점의 유형을 보시게 되면 원격 접점 유형이다. 그래서 고객이 어떠한 인적 접촉 없이 그 서비스 기업과 접촉하는 거. 그러면은 원격 접점 유형, 그 다음에 전화 접점 유형, 대면 접점 유형이 있는데 내용은 다 아세요. 그쵸? 원격이나 전화나 대면을 다 아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이 요소들이 나왔어요. 이런 거. 그러면은 은행의 ATM기 자동 티켓 발매기는 원격 접점 유형의 요소들인 거고 전화 접점의 유형은 직원의 목소리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인 거고 대면 접점 유형으로는 직접적으로 그 대면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격 접점의 유형에 대한 내용이 이런 것들이 원격 접점 유형에 속한다라는 거가 하나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르는 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원격 접점의 유형에 대한 부분도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구매 후 프로세스입니다. 구매 전, 구매 중, 구매 후죠. 그래서 특정 요인 분석 기법, 그 다음에 인과관계 도표, 피쉬본 다이어그램 이것도 중요해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성 요인 분석 기법에서는 통계학자 카오루 이시가와 요거가 이제 나왔어요. 통계학자 카오루 이시카와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물고기 뼈 모양에서 피쉬본 다이어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원인이 어떻게 작용하고 그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거고, 자, 인과관계 도표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생각을 생성 가시 모양으로 생각을 방사성으로 정리하는 마인드 매핑과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핵심한 브레인 라이팅의 장점을 혼합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이제 일단은 한번 정리해봤어요. 브레인 라이팅이 뭔지, 마인드 매핑 기법이 뭔지에 대한 부분도 이거 할 때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 정리된 부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계속 이어서 보게 되면은 근본 도출을 하기 위해서 분석 대상에 대한 문제점을 물고기의 머리 부분에 기재를 하고 원인은 물고기 뼈에 사선으로 표시하고 기재를 한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어디다 두고 그런 어떤 원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어디다 놓는지에 대한 것, 프로세스에 대한 걸 나왔고요. 사용 목적은 뭘까요? 피쉬본 다이어그램은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근본 원인을 파악을 하고 해결 방안을 결정을 해서 프로세스의 변화나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단계별 흐름. 자, 그래서 우리 첫 시간인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하는데 이걸 잘라서 또 하기가 그래서 그 1절이 조금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쭉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힘내시고요. 근데 정말 다 기출되었었던 내용들이라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반드시 이제 좀 정리해 놓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5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시험에 문제가 나오냐면 이걸 비워두는 거예요. 3단계를 이렇게 비워두는 거예요. 비워두고 3단계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적으라고 하든지 그렇게 그대로 1단계에서 5단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보기로 제시가 돼서 끼워넣기 대한 거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흐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반드시 이 5단계에 대한 거는 문제를 문제에 대한 원인을 범주화하고 브레인스토밍하고 범주 세부사항 검토하고 근본 원인을 확인한다는 5단계에 대한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쉬본 다이어그램의 불만도의 원인을 파악한 요소에는 어떤 거가 있느냐. 그래서 그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고를 수가 있고,
요소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나다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사람, 과정, 운영, 그다음에 장비, 환경, 자원 등이 이제 여기 속하는 요소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QFD 정말 중요하죠. 품질 기능 전개. 그래서 QFD가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내용이냐, 고객의 니즈와 디자인 요소들의 차이점의 연결점을 발견하는 거를 이제 돕기 위한 개발된 기법이다라는 거. 그래서 어떠한 이제 목적이 있느냐, 자 이거죠. 자, 어떤 목적이 있어요, QFD는.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의 감소, 품질 비용의 감소, 그 다음에 설정 과정의 문서화, 기능 부서 간의 팀워크 향상하고, 판매 후의 하자를 감소하고, 시장 품질 정보를 축적하고, 여러 가지 이런 목적이 있다. 다음 중 QFD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목적이고 나머지 아닌 거를 이제 고를 수가 있겠죠. 이 목적에 대한 부분 나올 수가 있고요. 네. 이어서 품질 기능 전개 장점. 여기서는 장점에게 쭉 나왔었고 말바꿈이 나왔어요. 어떤 말?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아닌 이제 다른 말로 말바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제가 기출 문제나 뭐 그 기억을 해서 그와 비슷한 거, 요 부분이 나왔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면 이제 이렇게 글자별로 이렇게 지금 빨갛게 표시하거나 교재에는 그 볼드체로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서는 이제 최대한 그렇다고 여기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말바꿈이 나와서 답도 이게 뭐가 답인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볼드체로 되어 있거나 빨갛게 되어 있는 거 위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빨리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나머지 쭉 읽어봐 주시고 품질의 집, 그죠? QOD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 및 결정 사항도 문서화할 수 있다는 거가 품질 기능 전개의 장점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QFD의 분석 도구, 품질의 집 나오네요. 그쵸? 방금 얘기했었던 거. 그래서 고객의 요구와 서비스 계획과 관리 방법, 계획 방법,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품질 기능 전개 전 과정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QFD를 분석할 때 핵심 도구로 시장 조사에서 밝혀진 고객의 요구를 생산 기술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매트릭스 형태로 배치한 거고, 구성 요소는 어떤 게 있어요? 고객의 요구, 상호작용, 품질 특성, 상관관계, 설계, 품질, 경쟁사 비교 등이 바로 구성 요소에 속한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계가 있어요. QFD의 한계. 다음 중 QFD의 한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이제 고르는 거였거든요. 하나, 둘, 셋 다 나오고 뭐가 어떻게 바꿔서 나왔냐? 기술 특성의 선택에 따라 고객 요구 중요도가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말 바꿈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 부분. 그래서 나머지도 쭉 다 읽어봐 주시고, 근데 이렇게 바꿔서 나온 게 있지만 또 다른 뭐 부분도 바꿔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기출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를 계속적으로 풀다 보면은 문제에 대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교재를 봤을 때 보여요. 포인트가 요거는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요거 좀 꼼꼼하게 봐야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좀 1절이 굉장히 내용이 좀 방대하고 좀 길었는데, 하지만 굉장히 전부 다 모두 다 기출이 되었었던 중요한 뭐 내용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하시고, 이제 몇 차 계속 공부를 하시다 같이 강의를 듣고 강의를 보시다 보면은 좀 감이 잡히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도 또 우리가 2절에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또 학습해 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